검은 금요일, 금은 비트코인이 동시에 무너진 진짜 이유.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이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의 최후 보루라 불리던 금이 하루 만에 9.5% 폭락했습니다.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이 약 1경 원입니다. 그런데 금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은은 하루 만에 36% 폭락이라는 괴멸적 수준의 붕괴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14만 달러 근처에서 7만 6천 달러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5천선이 무너지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날을 검은 금요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안전자산마저 투자자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검은 금요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정치적 혼선, 알고리즘의 폭주, 그리고 레버리지의 연쇄 폭발이 동시에 터진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위기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정치였습니다. 이번 폭락을 이해하려면 1월 마지막 주에 벌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1월 27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하다. 약달러가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월 28일,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강달러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루 만에 백악관과 재무부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미국 정부의 진짜 방향이 뭔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여기에 그린란드 병합 시도 1000달러 유화 수당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 계획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셀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정서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 국채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겁니다. 케빈 워시. 이 이름이 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2011년 양적 완화에 반대하며 연준 이사직을 사임한 인물입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죠. 양적 긴축의 신봉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인물입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워시는 매파다. 실질 금리가 오른다. 금을 팔아야 한다. 이 판단이 기계적으로 실행되면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은 건 정반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워시가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서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터지며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두려워한 건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최후 보루인 연준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기관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불확실성 자체가 공포의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가 방아쇠를 당겼다면 폭락을 가속시킨 건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 우리말로 연쇄청산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은 은시장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은 선물 증거금을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올렸습니다. 투자자들의 현금 여력이 한계치까지 밀린 상태였죠. 50배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은 가격이 겨우 2%만 움직여도 전액 청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에 은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122달러에서 78달러까지 하루 만에 36% 폭락이라는 처참한 결과가 나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악재가 겹쳤습니다. 선전의 귀금속 거래 플랫폼 JWR이 붕괴한 겁니다. 이 플랫폼은 사전 가격 결정 거래 모델이라는 첫 번째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정치였습니다. 이번 폭락을 이해하려면 1월 마지막 주에 벌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1월 27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하다.
약달러가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월 28일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강달러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루 만에 백악관과 재무부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미국 정부의 진짜 방향이 뭔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여기에 그린란드 병합 시도, 1000달러 유화수당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 계획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셀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정서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 국채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겁니다. 케빈 워시. 이 이름이 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2011년 양적 완화에 반대하며 연준 이사직을 사임한 인물입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죠. 양적 긴축의 신봉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인물입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워시는 매파다. 실질 금리가 오른다. 금을 팔아야 한다. 이 판단이 기계적으로 실행되면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은 건 정반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워시가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서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터지며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두려워한 건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최후 보루인 연준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기관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불확실성 자체가 공포의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가 방아쇠를 당겼다면 폭락을 가속시킨 건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 우리말로 연쇄청산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은 은시장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은선물 증거금을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올렸습니다. 투자자들의 현금 여력이 한계치까지 밀린 상태였죠. 50배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은 가격이 겨우 2%만 움직여도 전액 청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에 은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122달러에서 78달러까지 하루 만에 36% 폭락이라는 처참한 결과가 나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악재가 겹쳤습니다. 선전의 귀금속 거래 플랫폼 JWR이 붕괴한 겁니다. 이 플랫폼은 사전 가격 결정 거래 모델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치솟는 구간에서는 해징이 불가능한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한 중국계 투기 자금의 강제 투매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은시장에서 거대한 마진콜이 터지자 투자자들은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판 거는 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팔았습니다. 바로 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팔고 싶은 자산이 아니라 팔 수 있는 자산을 판다는 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금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은의 부채를 갚기 위한 인질로 강제 매각당한 겁니다. 금이 하루 만에 9.5% 폭락하고 약 1경원이 증발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펀더멘탈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가 만들어낸 연쇄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이 1974년의 재현인가? 일부에서는 1974년 금 대폭락을 근거로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1974년에도 금 가격이 20개월에 걸쳐 47% 폭락한 전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교는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숫자만 비슷하지 내부 엔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1974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일 쇼크가 진정되며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며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었죠.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0% 수준으로 건전했고 폴 볼커 의장은 금리를 20%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상승 엔진 자체가 꺼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자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등 지정학적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0%로 임계점을 돌파한 상태이며 금리를 1%만 올려도 정부 재정이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1974년과 차트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물리적 엔진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거대한 조류, 탈달러화라는 본질적 상승 동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락은 상승 추세의 끝이 아닙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 시장 용어로 항복, 즉 캐피출레이션 국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V자 반등보다는 매물대를 다지는 U자형 회복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금입니다. 바닥 지지선이 가장 단단합니다. 서양의 투기 세력이 던진 물량을 동양의 중앙은행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정고점을 재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탄성이 가장 강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47만 개는 평균 매수가 6만 4천 달러의 전환사채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7만 6천 달러 방어선이 일시 붕괴되더라도 강제 매도, 압력이 크지 않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내 회복이 예상됩니다. 은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산업 수요 위축 우려와 결합되어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므로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즉각 정리하십시오. 통계적으로 파생상품 투자의 95%는 실패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포지션은 지금 당장 정리하고 실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편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미결제 약정이 초기화되는 향후 12주 동안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본질을 신뢰하십시오. 가격은 정치적 노이즈와 알고리즘에 의해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거대한 조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해도 본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검은 금요일은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주인에게 자산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공포에 팔아치운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버틴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